민준아, 내 아들 민준아.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의사! 여기 의사 좀 불러주세요. 제발! 봄이면 진달래와 벚꽃이 산비탈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여름이면 지푸른 녹음 사이로 매미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지며 가을이면 마당 가득 널어놓은 붉은 고추와 노란 호박이 풍요로움을 알리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어 고요한 적막감을 선사하는 곳. 김순옥 할머니의 마을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깊은 산자락에 안긴 작은 보금자리였습니다. 시간은 이곳에서 더디게 흘러가는 듯했죠. 빠르게 변하는 바깥 세상과는 다른 그들만의 속도로 말입니다. 순옥 할머니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푸른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을 열고 나서는 할머니의 첫 목적지는 언제나 마을 어귀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자리한 작은 샘터였어요. 차가운 샘물로 세수를 하고 정신을 가다듬는 것은 수십 년간 이어진 할머니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샘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 깊게 팬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보며 할머니는 또 하루를 살아내야 할 이유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안쳤습니다. 밥물이 끓는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가면 할머니는 마당 한쪽 텃밭으로 향했죠. 텃밭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먹거리 창고 이상이었습니다. 상추며 쑥갓, 아욱이며 열무, 푸른 생명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할머니는 덧없는 시간 속에서도 삶의 경이로움을 느꼈고 흙을 만지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텃밭 옆 작은 장독대에는 할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 간장이 세월의 맛을 더해가고 있었죠. 우리 민준이도 이 된장찌개 참 좋아했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할머니는 또다시 아득한 기억 속으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5살 민준이는 유난히 호기심 많고 활발한 아이였어요.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이건 뭐야? 저건 왜 그래? 질문을 쏟아냈고 흙장난을 하다가 얼굴이며 옷에 온통 흙을 묻히기 일쑤였죠.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텃밭 고랑에 물을 주었습니다. 물뿌리개를 들고 서툰 솜씨로 물을 뿌리던 작은 손길. 엄마, 내가 도와줄게. 외치던 야무진 목소리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혼자였습니다. 밥상 위에는 갓 지은 밥과 텃밭에서 난 채소로 만든 나물, 그리고 된장찌개가 전부였지만 할머니는 늘 민준이의 밥그릇과 수저를 함께 놓았습니다. 마치 아들이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와 엄마 배고파 하고 외칠 것처럼요. 그것은 30년 동안 이어진 할머니만의 간절한 바람이자 스스로를 지탱하는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마을길을 따라 천천히 걷거나 이웃집 마실을 가기도 했습니다. 길 건너 박 할머니와는 텃밭 작물을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었고 마을 입구 작은 구멍가게 주인과는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나누며 잠시 외로움을 달랬죠. 하지만 사람들 속에 섞여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민준이의 빈자리가 시리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또래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며 안녕하세요. 씩씩하게 인사할 때면 우리 민준이도 저렇게 컸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는 민준이가 쓰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들이 가지고 놀던 낡은 나무 로봇, 색이 바랜 그림책 몇 권,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떠준 작은 조끼가 세월의 먼지를 안고 그대로 놓여 있었죠. 할머니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속 색동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는 민준이의 얼굴.
할머니는 그 작은 얼굴을 마르고 닳도록 쓸어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내 강아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엄마는 매일 여기서 너를 그린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사진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애써 참아내곤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진 할머니에게 마을 사람들은 때로는 가족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명절이면 음식을 나눠 먹고 김장철이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갔죠. 하지만 그 누구도 할머니의 가슴속 깊이 파인 슬픔의 골을 완전히 메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할머니는 홀로 깨어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거나 창밖의 달을 보며 민준이를 향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살아만 있어다오. 어디에 있든 부디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그것이 할머니의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들 법도 했지만 아들을 향한 그리움만큼은 세월 속에서 더욱 또렷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따스한 봄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꾸벅꾸벅 졸음이 밀려왔죠. 처마 밑에 매달아 놓은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고 멀리서 들려오는 뻐꾸기 소리가 나른함을 더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하늘은 더없이 맑았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발밑에 돼지가 거대한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닥쳐올 끔찍한 재앙이 이 모든 평화를 송두리째 삼켜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잔인한 운명의 장난처럼 마을은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뒤틀렸습니다. 평화로운 정적을 깨고 땅 밑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불길한 진동은 순식간에 격렬한 몸부림으로 변했습니다. 우웅! 낮고 위협적인 소리와 함께 발밑의 땅이 널뛰듯 솟구쳤다 가라앉기를 반복했고 집 전체가 통째로 흔들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낡은 시계가 바닥으로 떨어져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천장에서는 흙먼지가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순옥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마루 기둥을 붙잡았지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한 흔들림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집이 좌우로 심하게 기울어지며 기둥이 뒤틀리고 벽이 갈라지는 소리가 공포심을 더욱 증폭시켰죠. 마치 거대한 짐승이 집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듯 했습니다. 눈앞의 세상이 빙빙 돌았고 균형을 잃은 할머니는 마루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한 순간 옆에 있던 오래된 뒤주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콱과광 하는 굉음과 함께 집의 대들보가 무너져 내렸고 집 전체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몸을 피했던 뒤주 위로 거대한 나무 기둥이 아슬아슬하게 걸쳐지면서 기적적으로 작은 삼각형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거나 다른 곳에 있었다면 그대로 압사했을지도 모를 아찔한 순간이었죠. 온몸을 짓누르는 압박감과 함께 숨막히는 흙먼지가 할머니의 입과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대로 파악할 수조차 없었죠. 사방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희미하게 사람들의 비명과 울부짖음이 뒤섞여 아비규환을 이루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할머니는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지진은 멈춘 듯 했지만 그 짧은 순간이 남긴 것은 완전한 파괴와 적막뿐이었죠. 할머니는 부서진 대들보와 뒤주 사이에 끼인 채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왼쪽 다리에서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콜록, 콜록. 흙먼지를 뱉어내려 기침을 하자 폐부 깊숙한 곳까지 아려왔습니다. 목은 타는 듯이 말랐고 온몸에서는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절망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할머니의 뇌리를 강하게 스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내 아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할머니는 가냘픈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를 다시 만나겠다는 일념, 그것은 30년 동안 할머니를 살게 했던 이유였고,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주변의 잔해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러진 석가래와 쏟아져 내린 흙더미는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죠. 손톱이 부러지고 살같이 벗겨져 피가 흘렀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민준이의 이름을 되뇌며 안간힘을 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의식이 다시 희미해지려 할 때쯤 잔해 더미 위쪽에서 희미한 빗줄기와 함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괜찮으세요? 사람 살려. 여기 사람이. 할머니는 갈라진 목소리로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마침내 잔해 더미가 걷히고 흙먼지 투성이의 구조대원 얼굴이 나타났을 때 할머니는 안도감과 함께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구조되어 들것에 실려 나올 때 할머니는 잠시 눈을 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차마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처참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살아온 마을은 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던 집들은 폭격을 맞은 듯 납작하게 주저앉아 있었고 마을을 가로지르던 도로는 거대한 뱀처럼 갈라지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푸르던 산은 곳곳이 무너져 흉측한 상처를 드러냈고 잿빛 먼지는 마치 죽음의 장막처럼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죠. 여기저기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매캐한 냄새, 희미하게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뒤섞여 지옥도를 방불케 했습니다.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전 민준이를 잃었던 홍수의 악몽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들을 잃었지만 돌아갈 집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들과의 추억이 깃든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수십 년을 붙들고 살아온 희망의 끈이 이번 지진으로 완전히 끊어져 버린 듯한 견딜 수 없는 절망감이 할머니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들것 위에서 할머니는 텅 빈 눈으로 잿빛 하늘만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들것에 실려 옮겨지는 동안 순옥 할머니의 눈은 초점 없이 무너진 마을 풍경을 훑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먼지 냄새, 여기저기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신음소리, 구조대원들의 다급한 외침, 이 모든 것이 현실감을 잃게 만들었죠. 마치 악몽 속을 헤매는 듯 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펼쳐진 처참한 광경은 할머니의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또 다른 비극의 날을 잔인하게 끄집어냈습니다. 30년 전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 끔찍한 홍수의 날.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유난히 맑고 더웠던 그의 여름. 5살 민준이는 마당 평상에 앉아 할머니가 깎아주는 참외를 오물거리며 신이 나 있었죠. 엄마, 참외 또 주세요. 세상에서 참외가 제일 맛있어. 통통한 볼이 터질 듯 참외를 베어 물던 아들의 모습. 남편은 헛간에서 농기구를 손질하며 그런 모자를 보고 허허 웃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단란하고 행복했던 시절. 할머니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폭우가 쏟아졌고 마을 앞을 흐르던 개울은 금방이라도 넘칠 듯 위태롭게 불어났습니다. 어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하늘과 개울을 번갈아 보며 낮은 목소리로 쑥덕거렸죠.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몰라. 설마 여태 이런 적 없었자녀.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애써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달이 난 것은 읍내장에 다녀오던 날 오후였습니다. 비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할머니는 민준이의 작은 고무신을 새로 사주고 남편이 좋아하는 막걸리를 받아올 요량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민준이는 새 신발을 사준다는 말에 신이나 엄마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었죠. 장터에서 할머니는 민준이에게 좋아하는 꽈배기를 사 먹이고 알록달록한 바람개비도 하나 사주었습니다. 바람개비를 손에 들고 신나게 돌리며 웃던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선합니다. 마을 어귀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산 쪽에서 우르르 쾅쾅 하는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산비탈의 흙과 나무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마을을 향해 쏟아져 내렸고 미친 듯이 불어난 개울물은 순식간에 둑을 넘어 마을을 덮쳤습니다. 야! 사람 살려!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흙탕물이 온 세상을 집어삼켰습니다. 민준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혀. 할머니는 민준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본능적으로 높은 곳을 찾아 달렸습니다. 하지만 발밑에서는 이미 흙탕물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거센 물살은 사람들을 종이장처럼 휩쓸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놓칠세라 안간 힘을 썼지만 어디선가 떠내려온 커다란 통나무가 할머니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악! 비명과 함께 할머니는 균형을 잃었고 그 순간 품에 안겨있던 민준이가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며 세찬 물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안 돼, 민준아.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아들의 작은 손은 야속하게 할머니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엄마. 공포에 질려 울부짖던 아들의 마지막 외침, 거센 흙탕물 속으로 속절없이 사라져가던 작은 모습. 그것이 할머니가 본 아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과 절망이 할머니를 덮쳤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할머니는 흙탕물과 나뭇가지 범벅이 된 채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강둑의 나무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아들을 잃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가, 어디 있니? 할머니는 찢어진 옷가지도 피 흘리는 상처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 듯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흙탕물을 헤집었습니다. 뒤늦게 할머니를 찾아낸 남편과 함께 두 사람은 실성한 사람처럼 마을과 강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물은 서서히 빠졌지만 마을은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집들은 반파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논밭은 온통 흙탕물과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할머니와 남편은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진흙 속을 파헤치고 무너진 집 잔해를 들추고 하류 지역까지 내려가 수소문했지만 민준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간혹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신발이나 옷가지가 발견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것은 민준이의 것이 아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은 점차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고 인근 보육원까지 찾아다녔지만 허사였죠. 결국 민준이는 홍수 때 실종된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웃음을 잃었습니다. 말수가 급격히 줄었고
밤이면 술에 취해 민준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기 일쑤였죠.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슬픔은 남편의 몸과 마음을 빠르게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민준이를 잃은 지 5년 만에 술병과 시름을 이기지 못하고 할머니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마저 떠나보낸 후 할머니는 오롯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텅 빈 집에서 할머니는 아들과 남편의 부재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위로도 잠시뿐,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민준이는 희미해져 갔지만 할머니에게 민준이는 단 하루도 잊을 수 없는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손을 놓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장에 가자고만 하지 않았더라면, 수만 번 되풀이되는 자책과 후회가 30년 동안 할머니의 가슴을 짓눌러 왔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는 동안 할머니의 눈앞에는 30년 전 홍수로 폐허가 된 마을 풍경과 지금 지진으로 무너진 마을 풍경이 잔인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는 민준이를 잃었고 이제는 민준이와의 마지막 추억이 깃든 공간마저 잃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빼앗긴 듯한 허탈감과 절망감. 할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할머니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의식을 놓아버렸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다시 눈을 뜬 곳은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 급하게 설치된 거대한 천막 안이었습니다. 군용 담요 한 장이 깔린 차가운 바닥 위였죠. 천막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부상을 입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사람들, 넋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사람들,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해 울부짖는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에 망연자실한 사람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슬픔과 절망이 그곳에 응축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부상자들을 돌보고 구호품을 나눠주고 있었지만 그들의 노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재난 앞에 속수무책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통곡 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 불안과 공포에 찬 목소리들이 뒤섞여 천막 안은 마치 거대한 통곡의 벽처럼 느껴졌죠. 할머니는 구조대원이 건네준 담요를 어깨까지 끌어 덮었지만 온몸으로 스며드는 한기와 절망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은 갈비뼈에 금이라도 간 듯했고 왼쪽 다리는 욱신거리며 제대로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의 황폐함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민준이도 못 만나고.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앞에는 잿더미로 변한 마을 풍경과 30년 전 흙탕물 속으로 사라지던 아들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형벌처럼 느껴졌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폐허 속에서 홀로 살아남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희망을 품고 기다릴 이유조차 사라져버린 지금, 삶은 그저 무의미한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누군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물통과 빵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앳된 얼굴의 여학생 자원봉사자였죠. 할머니, 뭐라도 좀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 해요.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넘길 기분이 아니었죠. 목구멍까지 슬픔이 차올라 숨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여학생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할머니 옆에 잠시 앉아 있다가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자리를 떴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천막 안의 소음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대신 낮은 흐느낌과 뒤척이는 소리, 그리고 깊은 한숨 소리가 어둠을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담요 위로 스며드는 바닥의 냉기와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절망의 공간. 할머니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죠.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누워 기나긴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강민주는 무너진 국도를 따라 구호물품을 실은 트럭을 타고 폐허가 된 산골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처참한 풍경에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죠. 그는 이름난 건설회사의 중견 간부였지만 이번 지진 소식을 접하자마자 모든 업무를 뒤로하고 자원봉사를 자청했습니다.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죠. 뉴스 화면 속에서 스쳐 지나간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어느 산골 마을의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그의 뇌리에 깊게 박혔기 때문입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희미한 그리움 같은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그곳에 있다는 막연한 예감 혹은 부름과도 같았습니다. 강민준에게 과거는 안개처럼 흐릿한 영역이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장면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자신의 모습이었죠.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온몸은 욱신거렸습니다. 자신을 민준이라고 부르는 낯선 어른들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그가 심한 홍수에 휩쓸렸다가 구조되었으며 머리를 크게 다쳐 기억을 잃은 상태라고 설명해 주었죠. 그의 소지품은 아무것도 없었고 이름이나 나이, 가족에 대해 떠올리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일하게 그를 괴롭히는 것은 반복되는 악몽과 단편적인 이미지들이었습니다. 거센 흙탕물,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절박한 손길, 그리고 엄마 라고 외치는 듯한 자신의 비명소리. 깨어나면 늘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죠. 그리고 아주 가끔 꿈결처럼 귓가에 맴도는 부드러운 자장가 가락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도 동시에 눈물이 핑 돌곤 했죠. 하지만 그 노래가 어디서 온 것인지 누가 불러주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과 임시보호시설을 거쳐 그는 다행히 따뜻한 양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자식이 없던 강씨 부부는 민준을 친아들처럼 거두어 강민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죠. 양부모님은 민준이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억지로 과거를 캐묻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민준은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죠. 학창 시절 그는 뛰어난 머리로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특히 수학과 과학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떠드는 동안에도 문득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죠. 다른 친구들에게는 당연한 어릴 적 추억이나 부모님과의 기억 같은 것들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물어본 적도 있었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민준이 홍수 고아라는 사실뿐 그 이상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양부모님은 민준이 과거의 상처를 다시 떠올릴까봐 걱정하며 화제를 돌리곤 했죠. 민준 역시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양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건축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탄탄한 건설회사에 입사해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직접 설계한 건물이 하나둘 세워지는 것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지만 마음 한편의 허전함은 여전했죠.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악몽에 시달렸고
물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떨쳐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모습이 어린 시절 겪었던 홍수 트라우마 때문일 거라고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예쁜 딸도 하나 두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뿌리에 대한 물음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때면 문득 귓가에 맴돌던 그 희미한 자장가 가락이 떠올라 가슴이 아릿해지곤 했죠. 나에게도 나를 위해 이렇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어머니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지울 수 없는 미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 소식을 접하고 뉴스 화면 속 폐허가 된 마을을 보았을 때 그는 처음으로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곳에 가야만 할 것 같았죠. 아내와 양부모님은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자신의 건축 지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힘을 보태고 싶다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어쩌면 그곳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조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예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민준이 탄 트럭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그의 눈앞에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마을의 잔해가 펼쳐졌습니다. TV 화면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는 잠시 말을 잃고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먼지 냄새와 희미하게 섞여오는 역한 냄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구조 장비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 이 모든 것이 뒤섞여 마치 현실이 아닌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주는 자원봉사자 본부에서 간단한 지침을 받은 뒤 곧바로 구조 및 복구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의 전문 지식은 큰 도움이 되었죠. 그는 무너진 건물들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을 통제하며 구조대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재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공간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무너진 잔의 속을 헤치고 부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절망에 빠진 이재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를 건넸죠. 그는 침착하고 헌신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일을 하는 동안에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낯선 마을 풍경이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고 사람들의 사투리 섞인 말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특히 마을 어귀에 쓰러져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를 보았을 때는 이유 없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 천막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혹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였죠. 천막 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는 조금이나마 질서가 잡힌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천막 안을 천천히 걸으며 이재민들의 안부를 묻고 아이들에게는 준비해온 사탕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천막 구석진 곳에 머물렀습니다.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죠. 유난히 작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절망에 빠진 듯 주변의 소란스러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죠.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식사는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다른 자원봉사자가 급하게 민준을 불렀습니다. 추가 구호품이 도착했으니 함께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죠. 민주는 잠시 할머니 쪽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려 천막 밖으로 향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와서 살펴봐야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바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심코 지나친 그 초라한 할머니가
바로 30년 동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자장가 가락으로 남아있던,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의 끈은 마침내 한 공간에서 교차했지만 아직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지만 임시 대피소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죠. 지진의 충격과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은 노인의 몸과 마음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고 물 몇 모금으로 간신히 버티는 날이 많았습니다. 밤에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얕은 잠과 악몽 사이를 오갔습니다. 꿈속에서는 끊임없이 30년 전의 흙탕물과 이번 지진의 잿빛 먼지가 뒤섞여 나타나 할머니를 괴롭혔죠. 낮 동안에는 대부분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누워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때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기도 하고 희미하게 잊혀진 노래의 한 소절을 읊조리기도 했죠.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가 충격으로 정신을 놓은 것이라 수군거리거나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처음 할머니에게 물을 건넸던 다리를 다친 젊은 여자가 이따금 할머니 곁에 와서 말을 걸거나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은 사람처럼 보였죠. 의료봉사팀의 의사가 할머니를 진찰하고는 탈수와 영양실조가 심각하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우울 증세도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할 수 있으니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할머니를 돌볼 가족도 연고도 없어 보이는 터라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자신도 외부의 도움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 보였기에 봉사자들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강민주는 여전히 헌신적으로 구조 및 복구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건축 지식은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안전 점검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차분하고 성실한 태도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이재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었죠. 하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파문이 계속 일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운동장의 임시 대피소에 들를 때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천막 구석진 곳으로 시선이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늘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미동도 없는 그 작은 할머니가 있었죠. 처음 무심코 지나쳤던 이후로도 몇 번이나 마주쳤지만 다가가 말을 걸 타이밍을 놓치거나 다른 급한 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해서 민준의 뇌리에 남았습니다. 연민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듯 했죠. 때로는 할머니의 옆모습에서 혹은 힘없이 늘어뜨린 손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익숙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 속 빛바랜 사진을 보는 듯한 아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준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점점 더 선명하게 귓가에 맴도는 그 자장가 가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이후로 아주 가끔 꿈결처럼 들려오던 그 선율이 이곳에 온 뒤로는 이상할 정도로 자주 떠올랐습니다. 특히 대피소 근처에 있을 때 더욱 그랬죠. 마치 누군가 바로 곁에서 불러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혹시 어릴 적 여기서 이 노래를 들었던 걸까?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이 마을이 어떤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민준이 식사 배급을 돕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죽그릇을 들고 천막 안을 돌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직접 가져다 주고 있었죠. 마침내 그는 구석 자리에 누워있는 순옥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식사하셔야지요.
민주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죽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잠시 민준의 얼굴에 머물렀지만 이내 다시 허공으로 향했죠.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반응도 없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 머리맡에 죽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의식적으로 할머니가 덮고 있는 담요를 어깨까지 잘 여며주었죠. 그 순간 그의 손끝에 닿은 할머니의 가녀린 어깨가 아주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희미한 향기가 느껴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오래된 장롱 속에서 나는 듯한 혹은 햇볕에 잘 마른 빨래에서 나는 듯한 아주 희미하고 아련한 향기였습니다. 민주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돌아선 뒤 할머니의 감긴 눈꺼풀 사이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의 온기가 바로 곁에 있었지만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잔인한 현실 속에서 할머니의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물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열까지 오르기 시작했죠. 의사는 당장 수액이라도 맞아야 한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약한 손길로나마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할머니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몽롱한 상태로 보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질 때면 현실과 과거, 꿈이 뒤섞여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열에 들떠 얕은 잠결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죠. 마루에 앉아 5살 민준이를 무릎에 뉘이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할머니의 입술이 저절로 움직이며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한 가락으로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가늘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민주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대피소 옆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된 구조 작업으로 몸은 파김치가 되었지만 그는 잠시라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죠. 머릿속에는 여전히 폐허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과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귀를 기울이던 민준의 귀에 아주 희미하지만 익숙한 선율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혹은 다른 소음과 섞여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리는 대피소 천막 안, 그 중에서도 구석진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할머니가 누워있는 곳이었죠. 민주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천막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장가 가락, 그의 잠재의식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너무나 희미해서 실체조차 확신할 수 없었던 그 노래가 지금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인 채 천천히 소리의 근원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담요 아래 작게 웅크린 채 누워있는 순옥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지만 메마른 입술은 계속해서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자장가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머릿속에서는 잊고 있었던 혹은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 이 가락,
이것은 운명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맞물리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두 사람을 연결하는 희미한 실마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귓가에 울리는 희미한 자장가 가락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죠. 그것은 굳게 닫혀있던 그의 기억의 수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노래 가락을 따라 잊혔다고 생각했던 혹은 존재조차 몰랐던 감정과 이미지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의 내부에서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품의 온기, 부드러운 손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졌던 어떤 존재의 향기,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던 다정한 눈빛. 아주 어릴 적 비극이 닥치기 전에 막연한 행복감과 안정감의 기억들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감정의 근원을 알지 못했지만 그 자장가가 바로 그 기억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왔고 눈시울이 저절로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천천히 무릎을 꿇고 누워있는 할머니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열에 들떠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힌 할머니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짚어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할머니의 희미한 노랫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무겁게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열렸습니다. 흐릿했던 할머니의 시선이 바로 눈앞에 있는 민준의 얼굴에 천천히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사람 혹은 또 다른 자원봉사자려니 생각하는 듯 했죠. 하지만 민준의 깊은 눈빛 속에서 그의 얼굴 윤곽 어딘가에서 할머니는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같이 사진 속에서 마주하고 꿈속에서 그토록 애타게 그려왔던 아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고 지금 자신은 죽음을 앞둔 늙고 병든 노파일 뿐이었습니다. 헛것을 보는 것일지도 몰랐죠.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 그의 눈빛,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기운.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사무치게 그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민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소리. 그 소리에 할머니는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민준의 얼굴을, 특히 그의 눈빛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할머니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결정적인 기억의 파편이 있었습니다. 흉터 그래, 그 흉터. 할머니는 거의 바람 빠지는 소리에 가까운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왼쪽 팔뚝 안쪽에 흉터가 있나? 그 질문은 마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질문에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왼쪽 팔뚝 안쪽의 흉터. 그 존재조차 거의 잊고 살았던 오래된 흔적. 왜 이 할머니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과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마치 홀린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자신의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헛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정말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민준아, 내 아들 민준아. 할머니는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듯 온 힘을 다해 민준을 향해 팔을 뻗으며 절규했습니다.
그 외침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슬픔, 기다림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기쁨과 환희가 뒤섞인 영혼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외침과 동시에 민준의 머릿속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안개가 걷혔습니다. 자장가, 흉터,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자신을 부르며 오열하는 이 할머니의 모습.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그의 잃어버린 과거가 거대한 실체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이 얼굴, 이 목소리, 이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단 한 사람. 그의 뿌리이자 그가 평생 무의식적으로 찾아 헤매던 존재. 어머니. 민준 역시 할머니를 부둥켜 안으며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울음속에는 30년 만에 어머니를 찾은 감격과 함께 그동안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홀로 고통 속에 내버려 두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회한이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오열했습니다. 할머니의 마른 등과 민준의 넓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의 간극이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 속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기쁨의 눈물이었고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광경에 소란스럽던 대피소는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이재민들과 자원봉사자들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믿기지 않는 재회를 목격하고 있었죠. 처음 할머니에게 물을 건넸던 수연 씨는 입을 틀어막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구조대원들 역시 숙연한 표정으로 혹은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땅 위에서 인간의 사랑과 인연이 만들어낸 이 눈부신 기적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이는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민주는 문득 어머니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세약과 극도의 흥분으로 거의 탈진 상태였죠.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의사, 여기 의사 좀 불러주세요. 제발. 민주는 다급하게 외치며 어머니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막 되찾은 어머니를 이대로 잃을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30년 만에 되찾은 어머니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할머니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민주는 할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민준이가 왔어요, 어머니.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떠 아들을 바라보며 메마른 입술로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30년의 기다림과 고통을 보상받기에 충분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습니다. 의료진의 발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순옥 할머니는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고열 증세가 있었지만 수액과 영양제를 맞으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죠. 민준과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할머니는 대피소 구석에 조금 더 조용하고 안정된 곳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잠시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에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곁에서 뜬 눈으로 지새웠고 낮에는 손수 죽을 쑤어 조금씩 떠먹여드리며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어머니를 되찾았다는 기쁨과 안도감도 잠시.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겪었을 30년의 고독과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고 자신을 이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살아왔다는 죄책감이 무겁게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을 애써 누르며 오직 어머니를 돌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기력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순옥 할머니는 희미하게나마 말문을 열 기력을 찾았습니다. 민주는 어머니가 힘들어할까봐 섣불리 지난 세월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먼저 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링거를 막고 있는 마른 손으로 아들의 손을 힘겹게 잡았습니다. 내 아들. 엄마는 내가 꼭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고 떨렸지만 그 속에는 30년을 버티게 한 강인한 모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를 잃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진 막막함과 슬픔. 하지만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올까봐 차마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낡은 집을 지키며 살았던 세월.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팔아 겨우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민준이가 좋아했던 음식을 보면 아들 생각에 목이 메었던 날들. 밤이면 아들의 낡은 사진을 붙잡고 눈물로 지새웠던 수많은 밤. 그리고 이번 지진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마지막 희망마저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까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한 여인이 감내해야 했던 기나긴 고통과 사무치는 그리움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더욱 꽉 잡은 채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견뎌야 했던 그 외롭고 힘겨웠던 시간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민주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아가. 내가 무사히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모든 걸 다 보상받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할머니는 오히려 아들을 위로하며 그의 눈물을 닦아주려 애썼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차례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충격을 받을까 조심스러웠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지난 3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홍수 때 기억을 잃고 구조된 과정, 병원과 보호시설에서의 혼란스러웠던 시간, 그리고 자신을 친아들처럼 거두어 사랑으로 키워준 양부모님 이야기까지. 그는 자신의 지갑에서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양부모님의 모습이었죠. 순옥 할머니는 사진 속에 인자해 보이는 부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좋은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잘 자라주었다는 사실의 안도감과 함께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들을 직접 키우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슬픔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아들이 겪었을 혼란과 외로움 속에서도 훌륭하게 성장해 준 것에 대한 대견함과 고마움이 더 컸습니다. 고마운 분들이구나. 내게 새로운 삶을 주신 분들이니 엄마도 정말 감사하다. 할머니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민주는 또다시 울컥하며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또한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남아있던 공허함과 뿌리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 그리고 이번 지진 현장으로 자신을 이끌었던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귓가에 맴돌던 자장가 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희미한 선율이 바로 3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모자의 끈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민주는 양부모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순옥 할머니가 곁에 함께 있었죠. 민주는 스피커폰으로 양어머니와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여기 제 어머니도 옆에 계세요. 전화기 너머의 양어머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사부인. 아니, 어머님. 괜찮으신가요? 몸은 좀 어떠세요? 순옥 할머니는 민준의 도움을 받아 전화기에 대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민준이 잘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비록 짧은 인사였지만 그 속에는 30년 동안 아들을 보살펴준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민준이 덕분에 저희도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꿈만 같습니다. 두 어머니는 비록 전화로나마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며 민준이라는 존재를 통해 이어진 깊은 인연과 감사함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은 두 분의 어머니 사이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 속에 살아왔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이제 두 분의 어머니, 두 개의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딸에게는 아직 어머니를 찾았다는 소식을 자세히 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너무 경황이 없었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조심스러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민주는 조만간 아내와 딸에게도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어머니를 소개해 줄 날을 그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순옥 할머니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여 죽뿐만 아니라 약간의 미움도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간호하며 틈틈이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을 메워갔습니다. 어릴 적 민준이가 좋아했던 음식 이야기, 동네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할머니가 기억하는 아들의 작은 버릇들, 그리고 민준이가 살아온 세상 이야기, 건축가로서의 삶, 그의 생각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 어머니의 식사를 돕다가 무심코 국그릇을 드는 방식이 30년 전 남편이 하던 방식과 똑같다는 것을 할머니가 발견하고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할머니가 읊조리던 옛날 이야기의 다음 구절을 민준이 기억해내어 함께 완성하기도 했죠.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가면서 30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의 간극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애틋한 사랑이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의 다른 사람들도 두 모자의 변화를 지켜보며 함께 기뻐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아껴두었던 간식을 할머니에게 건네기도 하고 어떤 이는 민준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죠. 절망 속에서 피어난 기적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고통받는 공동체 전체에 잔잔하지만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기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두 사람이 임시 거처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땅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천막 기둥이 흔들리고 선반 위의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력한 여진이었죠. 어머니. 민주는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옥 할머니 역시 공포에 질려 아들의 품을 파고들었죠. 대피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터져나왔고
모두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30년 전 홍수의 공포와 며칠 전 겪었던 지진의 악몽이 동시에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아들의 단단한 팔 안에서, 민주는 어머니의 떨리는 몸을 감싸 안으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짧지만 강렬했던 여진이 멈추고 주변이 잠잠해졌을 때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아들과 함께 있기에 느낄 수 있는 안도감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 역시 어머니의 무사함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괜찮다, 내가 있어서 괜찮아. 여진은 또 다른 공포를 안겨주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단단하게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함께 재난을 겪고 서로를 지켜주면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되고 민주는 마침내 아내와 딸에게 어머니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먼저 영상통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진 현장의 참상과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기적적으로 잃어버렸던 친어머니를 만나게 된 과정까지. 민준의 이야기를 듣는 아내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남편에 대한 걱정과 안도가 교차했습니다. 여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죠? 당신도 괜찮고?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응, 나는 괜찮아. 어머니도 많이 편찮으셨는데 지금은 조금씩 회복하고 계셔.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 꼭 뵙고 싶어요. 우리 예은이 할머니잖아요. 아내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민준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민준은 그런 아내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아내, 그리고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딸 예은이와 영상 통화를 하며 순옥 할머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화면 속에 나타난 예쁘장한 손녀와 인자해 보이는 며느리의 모습에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에게 이렇게 예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강예은이에요. 화면 속 예은이가 씩씩하게 인사하자 할머니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이렇게 예쁠 수가. 어머님, 예은이가 할머니 뵙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조만간 꼭 찾아뵐게요. 몸조리 잘하고 계세요. 며느리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록 화면 너머의 만남이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진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손녀와 며느리의 존재를 통해 자신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민준 역시 두 어머니와 아내, 딸까지 자신을 둘러싼 사랑하는 가족들의 존재를 확인하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그늘져 있던 어둠이 걷히고 따뜻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조심스럽게 무너진 집터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황량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전처럼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옛집이 있던 자리로 향했죠. 집터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 민준이가 키를 재던 마당의 감나무는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었고 할머니가 애지중지 가꾸던 장독대는 산산조각 나 있었죠.
30년 동안 민준이를 기다리며 할머니가 홀로 지켜온 공간, 그들의 추억이 깃든 마지막 장소는 이제 황량한 폐허일 뿐이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무너진 집터를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곳에 얽힌 수많은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 남편의 헛기침 소리, 소박했지만 행복했던 날들, 그리고 아들을 잃고 홀로 견뎌야 했던 기나긴 외로움과 슬픔까지.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전의 절망적인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과거를 떠나보내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정화의 눈물이었죠. 민주는 말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는 무너진 집터 한가운데 서서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곳에, 우리가 함께 살았던 이 땅 위에 제가 다시 집을 지을게요. 크고 화려하진 않아도 어머니와 제가,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집을요. 제가 약속할게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 젖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허 위에 서서 두 사람은 사라진 과거를 애도하는 동시에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조용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임시 거처로 돌아와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힘을 보태기 시작했죠. 민주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임시주택 단지의 설계와 건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이재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죠.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순옥 할머니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피소나 임시주택을 돌며 홀로 계신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부모를 잃거나 충격에 빠진 아이들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특히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작은 위안과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수연 씨를 비롯한 몇몇 부녀자들과 함께 바느질감을 얻어와 찢어진 옷가지를 수선하거나 간단한 생필품을 만드는 일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도우면서 마을 공동체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작은 도움이라도 나누며 재난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었죠. 순옥 할머니와 민준 씨의 기적적인 재회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사랑과 연대는 그 어떤 재난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임시주택에서의 생활도 안정을 찾아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민주는 어머니 앞에 작은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민준이 직접 그린 작고 아담한 집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죠. 어머니, 보세요. 우리 집이에요. 방 2개의 작은 거실,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마당도 만들 거예요. 설계도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구조와 함께 햇볕이 잘 드는 창문, 노인인 어머니가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앤 구조 등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아들이 그려놓은 새로운 집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과 가족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가득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할머니는 스케치북 위로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어머니가 제 곁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에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고 멀리 보이는 산 능선 위로는 희망을 상징하듯 둥근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갈 길은 멀고 지진의 상처는 깊게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따뜻한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피어난 기적은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불빛이 되어 두 모자의 앞날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초호화 호텔은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완벽한 서비스를 자랑하며 그곳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성공을 증명하는 장소였죠. 로비에는 수십 개의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발했고 대리석 바닥은 매일 윤이 날 정도로 닦아내 반짝였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손님이 드나들며 고급스러운 공간을 누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 이 호텔에는 묘한 존재감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이 로비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은 이상하긴 했지만 특별히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은 점차 직원들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가방 하나를 옆에 두고 작은 공책을 펴서 뭔가를 쓰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였죠. 그의 행동은 조용했지만 그의 존재는 묘하게도 주변을 어수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손님들 역시 가끔씩 그를 힐끔거리며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죠? 저렇게 앉아 있는 걸 보면 손님 같지도 않은데. 그러게요. 호텔 분위기랑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프론트 데스크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노인을 경계했습니다. 혹시 노숙자가 아닌가요? 호텔에 불법으로 들어온 거면 문제될 텐데. 하지만 그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기에 누구도 직접 나서서 그를 쫓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일부는 그가 과거에 성공한 사업가였다가 몰락한 사람이라고 추측했고, 또 일부는 그가 자식에게 버림받은 불행한 노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추측도 그의 정체를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호텔의 총지배인 민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민재는 젊은 나이에 호텔 관리직을 맡아 뛰어난 실력으로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소한 문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완벽한 관리를 지향했죠. 어느 날 노인에 대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민재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분이 매일 온다고? 그런데 방을 예약한 기록도 없고 대체 왜 로비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민재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로비로 나갔습니다. 마침 노인은 그날도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에 달아빠진 신발, 그리고 가방에서 꺼낸 낡은 공책을 손에 쥔 채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죠. 민재는 노인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자세는 고요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이곳의 주인처럼 로비를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민재는 그 눈빛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가가 노인에게 정중히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깃들어 있었지만 차분했습니다. 여기서는 고객만 이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객실을 예약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머무르실 수 없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손님이 아니지. 하지만 이곳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곳도 아니오.
민재는 그의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호텔 정책상 여기는 손님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민재의 말을 조용히 들은 뒤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떠나는 게 이곳에 도움이 된다면 그러지.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가방을 집어들고는 자신의 공책을 조심스럽게 닫아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느린 걸음으로 로비를 떠났습니다. 민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듯한 걸음걸이였죠. 노인이 떠난 후에도 로비는 여전히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민재는 어딘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종종 노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일이 바쁜 그는 그 생각을 깊게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 며칠 후 호텔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민재 역시 호텔 운영과 고객 관리를 위해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죠. 그러나 노인의 모습은 몇몇 직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프론트 데스크에서 그의 흔적을 매일 보았던 직원들은 왠지 모를 찝찝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한데? 그냥 여기저기 떠도는 노숙자 같은 분 아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좀 더 복잡한 사연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분이 마지막에 떠나면서 했던 말 기억나죠? 여기가 내 집이다라고 했잖아요. 직원들 사이에서 노인에 대한 대화가 이어지던 중 청소팀에서 뜻밖의 발견이 보고되었습니다. 호텔 창고를 정리하던 중 오래된 서류 상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상자는 호텔이 처음 설립된 초창기 자료들로 가득 차 있었죠. 대부분은 낡고 손상된 문서들이었지만 직원 중 한 명이 흥미로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은 흑백으로 호텔이 완공된 직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한쪽에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호텔 입구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죠. 그의 손에는 호텔 설계도를 상징하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자부심 어린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창립자 이종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진을 본 직원은 눈썹을 찌푸리며 다른 동료에게 보여줬습니다. 왜? 이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직원들은 곧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로비에서 쫓겨난 그 노인의 얼굴과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이 놀랍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매니저는 사진을 들고 즉시 민재에게 가져갔습니다. 민재는 사진을 보자마자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 호텔이 세워진 지 50년이 넘었는데 저분이 그 창립자라고? 직원들은 하나둘 모여들어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진짜 이상하네요. 이 노인이 그 창립자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50년 전에 찍힌 사진이라면 저분 나이가 적어도 70은 넘었을 텐데. 아니, 나이보다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이걸 전혀 몰랐냐는 거야. 이 호텔 창립자가 왜 기록에서 사라졌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민재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창립자라는 이름의 무게를 느꼈지만 동시에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저분을 그냥 쫓아낸 게 맞는 걸까? 정말 그분이 이 호텔의 창립자라면. 그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추가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서류 상자를 뒤졌습니다. 낡은 문서들 사이에서 창립 초기의 회의록, 설계도, 건축 과정의 사진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에 이종수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호텔을 설계한 건축가가 아니라
투자와 운영까지 맡았던 실질적인 창립자였습니다. 그러나 기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종수와 관련된 기록이 갑작스럽게 끊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다른 이름의 투자자와 운영진이 등장했으며 호텔 운영은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종수라는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진 듯 이후의 문서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 기록이 여기서 끊긴 걸까요? 혹시 그가 호텔에서 쫓겨난 건 아닐까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재는 결국 오래된 직원 중 한 명을 불러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호텔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직원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인물을 본 적 있습니까? 또는 이종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박 씨는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한참을 생각한 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분 어릴 적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몇 번 언급된 적이 있긴 합니다. 이 호텔을 세운 분이라고요. 하지만 제 기억에도 그 이름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건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민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호텔 창립자인 사람이 어떻게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다시 이곳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로비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에 무언가 중요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노인이 단순히 로비를 어슬렁거리는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진과 서류들 다 정리해서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과거 기록을 더 찾아봐야겠어요.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놓친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로비에서 쫓겨나던 노인의 뒷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사진 속 젊은 창립자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서 교차되었습니다. 이종수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민재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호텔 창립자인 이종수가 몇 주 전까지 로비에 앉아 있었던 그 노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지만 사진 속 젊은 창립자의 당당한 모습과 이상하게 겹쳐 보였죠.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사연이 있는 걸까? 민재는 의문을 풀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종수라는 이름의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호텔의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민재는 호텔 내부의 기록 보관실을 철저히 뒤졌습니다. 그러나 창립 초기의 기록은 창고에서 발견된 자료가 전부였고 그 이후의 기록은 이종수와 무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 도서관과 기록 보관소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종수, 이 이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민재는 직원들에게 물으며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와 부동산 관련 기록을 뒤지던 중 그는 50년 전 이 호텔이 처음 설립될 당시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종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호텔 산업에 새바람을 불어넣다. 기사에는 이종수가 젊은 나이에 호텔 설립을 주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그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건축학과 경영학을 전공한 재능 있는 사업가로 호텔을 단순한 숙박 공간이 아닌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장소로 만들고자 했다는 비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네. 민재는 기사를 읽으며 감탄했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왜 지금은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조사를 이어가던 민재는 30년 전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경영권 인수, 창립자 이종수의 이름 사라지다.
이 기사는 이종수가 경영권을 넘기며 호텔의 운영에서 손을 뗐다는 내용이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경영진 내 갈등과 건강상의 문제라는 모호한 이유만 언급되어 있었죠. 이후 그는 업계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췄다는 사실도 기사에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호텔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직원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호텔이 설립된 초창기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종수라는 분에 대해 아십니까? 그분이 창립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민재의 질문에 한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서 일할 때 이종수라는 이름이 종종 언급되곤 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전설 같은 존재였죠. 호텔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해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갑자기 호텔에서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사라졌어요.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이 경영을 맡았죠. 그분이 왜 떠났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이종수가 설계한 호텔의 디테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이곳 로비에 있는 천장 조명이 그분의 디자인이라고 들었어요. 당시엔 모두가 반대했지만 그분이 끝까지 고집하셨다더군요. 이제는 이 호텔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죠. 조사를 통해 민재는 이종수가 단순한 창립자가 아니라 호텔을 자신의 분신처럼 여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사업적 성공을 위해 이 호텔을 세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상과 열정을 담아냈다는 점이 분명해 보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왜 이렇게 철저히 지워졌을까요? 민재는 이종수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고서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분이 아직 이 주변에 계실 거야. 로비에 매일 오셨던 걸 보면 이 호텔과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계실 가능성이 높아. 민재는 노인의 행방을 찾기 위해 호텔 근처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 상점들과 카페를 다니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있습니까? 민재는 사진 속 노인의 얼굴을 보여주며 질문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노인이 호텔 근처의 작은 공원이나 바닷가를 자주 오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항상 같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뭔가를 적으면서요. 근데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네요. 민재는 점점 더 강한 호기심을 느끼며 노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분은 다시 호텔에 나타났을까? 호텔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왜 30년 동안 아무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던 걸까? 그 질문들의 답은 오직 노인에게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민재는 노인을 꼭 찾아내겠다는 다짐으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민재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해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노인은 바닷가 근처의 낡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 했죠. 그 모습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민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직접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그는 심호흡을 한 뒤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민재의 목소리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차분했지만 동시에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저는 호텔의 지배인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민재라고 합니다.
노인은 민재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짧고 사라지며 바닷바람에 날아가 버릴 듯 보였습니다.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묘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며칠 전 선생님께서 우리 호텔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생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신뢰를 범했습니다. 그 점 사과드립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호텔의 오래된 기록을 살펴보던 중 창립자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인물이 선생님과 너무 닮아 있어서 놀랐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분이 맞으신가요? 노인은 이번에도 한동안 말없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를 가늠하려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죠.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 호텔을 세운 사람이요. 내 이름은 이종수요. 하지만 이제 그곳은 내 것이 아니요. 민재는 노인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어디서부터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호텔을 떠나신 겁니까? 이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그 호텔을 처음 설계했을 때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소. 내 꿈의 결실이자 내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공간이었소. 나는 그곳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위안을 주고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주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소.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공책을 꺼내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과거에 그렸던 호텔의 초기 설계도가 간략히 스케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소.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호텔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 했고, 나는 호텔의 품격과 철학을 지키고 싶었소. 그런 우리의 생각 차이는 점점 커졌고, 결국 나는 그들과 충돌하게 되었지. 민재는 노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종수의 목소리에는 씁쓸함과 아픔이 배어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를 호텔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했소. 내가 가진 지분을 돈으로 사들이고 내 이름을 기록에서 지웠지. 나는 그렇게 내 꿈을 떠나야 했소. 내 의지가 아닌 그들의 결정으로 말이오. 이종수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호텔을 떠난 후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로 결심했소. 나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도록 했소. 하지만 그 호텔만은 잊을 수 없었지. 그것은 내가 만든 공간이었으니까.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종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세운 호텔이었지만 결국 그곳에서 쫓겨났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호텔로 돌아오신 겁니까? 민재가 조심스럽게 묻자 이종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아온 게 아니요. 그저 그곳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요. 그곳에서 잠시나마 내 꿈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 민재의 결심. 이야기를 들으며 민재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종수가 단순히 과거의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호텔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호텔의 철학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이종수는 민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만. 그 호텔은 다시 내 것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내 꿈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민재는 그날 이종수와의 대화를 통해 호텔에 대한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호텔을 운영하는 지배인이 아니라 이종수의 꿈과 철학을 이어받아야 할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는 호텔로 돌아가 이종수의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알리고 그의 흔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바닷가에서 들었던 이종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지나간 삶에 대한 회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호텔의 정체성과 철학, 그리고 존재 이유를 담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었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민재는 핵심 직원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로비 근처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은 민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뭔가 큰일이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민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로비에서 쫓아낸 그 노인분, 사실은 이 호텔의 창립자이셨습니다. 바로 이종수 선생님이요.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경악했습니다. 창립자요? 그 노숙자처럼 보였던 분이요? 정말 그분이 맞아요? 창립자가 왜 그런 모습으로 돌아다니셨죠? 직원들의 목소리는 곧 죄책감 섞인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자신들의 무심함과 무례를 반성하고 있었죠. 우리가 그런 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쫓아냈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민재는 직원들의 말을 잠시 기다렸다가 자료를 꺼내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도서관과 기록 보관소에서 찾아낸 것들입니다. 이 호텔은 50년 전 이종수 선생님이 설계하고 세운 곳입니다. 그러나 30년 전 내부 갈등으로 인해 경영권을 넘기며 호텔을 떠나셨습니다. 이후 그분의 이름은 호텔 역사에서 안전히 지워졌습니다. 직원들은 오래된 사진과 설계도를 보며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로비에서 쫓아낸 노인이 바로 사진 속 젊은 창립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민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호텔로 다시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며칠 뒤 민재는 이종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다시 한번 호텔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세운 이곳에서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도 되겠소? 물론입니다, 선생님. 이곳은 본래 선생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종수는 호텔에 다시 발을 들였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걸음걸이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로비로 들어선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재와 직원들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의 말에 이종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천천히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설계한 대로 남아있군. 이 조명, 이 대리석 기둥, 내가 꿈꿨던 이상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공간이지. 그는 손끝으로 대리석 기둥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옛 기억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로비 곳곳을 둘러보며 그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었소. 내 열정과 혼을 담아낸 공간이었소. 직원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숙연해졌습니다. 민재는 그의 말을 경청하며 그동안 잊고 있던 호텔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종수의 정체가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공개되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화려한 호텔의 역사가 이렇게 감춰진 사연으로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깊은 감동과 존경을 느꼈습니다. 호텔 경영진은 즉시 회의를 열어 이종수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호텔과 연결시키며 사람들에게 그의 철학과 비전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호텔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종수는 직원들과의 모임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의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고 따뜻한 기억과 위로를 얻어가길 바랐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호텔을 세운 이유였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말에 깊이 감명을 받았고 그의 철학을 이어받아 호텔을 운영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몇 주 동안 이종수는 호텔에 머물며 직원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전수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텔이 단순히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잊지 못할 추억과 위안을 남겨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조용히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가 호텔의 중심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정신과 철학이 호텔에 깊이 자리 잡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떠난 이후에도 호텔은 그의 가치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직원들과 손님들은 그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며 이곳을 더욱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갔습니다. 호텔은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벽에는 그의 철학이 스며들어 있었고 로비의 따스한 조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의 꿈을 조용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이곳에서 단순한 휴식 이상의 감동을 느꼈고 직원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그의 정신을 이어가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공간 속에서 흘러가는 모든 순간은 그의 열망 위에 새롭게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호텔은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된 장소에서 모두의 기억이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그의 철학과 정신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잊히지 않는 빛이 되었습니다.